그러면 그 연준, 예. 그러니까 연준의 의도가 궁금하거든요. 뭐냐면 이 금 가격이 상승하는 거 혹은 하락하는 거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연준의 의도에 따라서 사실 조정하기도 한다고 시장은 믿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큰 난제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연준의 의도가 정말 인플레이션을 2% 위로 지속적으로 오버슈팅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제 밝혔듯이 그런 것을 목표로 그 의도가 진정한가? 지금은 진정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가서는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산시장의 어떤 패러다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명시적으로는 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를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온건하게 온건하게라는 것은 많이 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넘어서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걸 자기들이 이제 목표로 삼는다라고 명시적으로는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그 연준 의장 말기에 이른바 고압경제론이라는 걸 이제 설파를 하면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낮고 구조적으로 잘 안 올라갈 때는 과거보다 훨씬 더 실업률을 훨씬 더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긴축을 미룰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주장을 했고, 그걸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2%를 한동안 넘어설 때까지 통화 부양책을 해도 된다 하는 목표로 이제 이른바 평균 인플레이션 정책 타겟팅이라는 걸로 이제 넘겨받았고, 지금 뭐 바이든 또 이제 그런 경제 정책을 뭐 하겠다 하고 또 공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도 대대적인 재정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인플레이션의 어떤 오버슈팅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인류가 발견한 두 번째 어떤 이제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결은 돈을 굉장히 많이 찍어가지고 정부 빚을 이렇게 대신 사들여서 회수를 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더라. 중앙은행이, 예. 연준이. 예.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낮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경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긴축을 훨씬 더 미뤄도 별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인플레이션 눌려 있는 쪽 환경이기 때문에 설사 중앙은행이 좀 2% 넘도록 일시적으로 경기를 계속 열기를 이제 허용을 해도 나중에 얼마든지 이거는 쉽게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발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은행도 자기 책무를 이제 달성할 수 있지만은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에서 최고의 이제 경제 정책의 최고 목표는 최대한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수입을 벌고 그걸 통해서 이제 편안하게 돈을 잘 쓸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경제를 만들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자리를 얻으면 얻을수록 빈부격차는 자연히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그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소득 층위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른바 고압 경제를 이제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용은 뭔가 하면은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 그렇죠. 이제 그만큼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부양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 재정 부양을. 물론 의회가 이제 오케이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오케이를 해준다면은 그런 이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더 이상 국가 부채를 안 사주는 이제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네. 그럼 국가 부채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건 좀 골치 아파진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MMT
그쪽 그 만약 선택을 하게 된다면 사실 모든 경제 기조는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낮은 인플레이션과 뭐 이런 낮은 금리. MMT라는 정책 이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공통적으로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MMT라는 정책을 쓰자. 그래서 완전 고용이 달성되면은 MMT는 중단하는 것이다. 화폐를 찍어서 재정 부양하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고용이 나빠지려고 하면은 다시 적극적으로 화폐 발행해서 지금처럼 뭐 재정이 부족한데 재정 적자가 많은데 국가 부채가 많은데 경기가 좀 나빠지더라도 이거는 좀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 그런 게 아니라 경기가 좀 나빠져서 실업이 늘 것 같으면은 다시 적극적으로 빚을 내서 재정 부양 정책으로 하고 완전 고용이 달성하면 손 떼자. 뭐 이게 이제 MMT 이론. 그러니까 MMT라는 게 그냥 무한정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건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MMT도 완전 고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과열되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MMT도 결국은 출구 전략이 분명히 있는 정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재정 정책이라는 게 풀 때는 굉장히 쉬운데 조일 때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선심을 쓰기는 쉬운데 그 선심을 어느 날 딱 수독하면 서운해지잖아요. 서운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권을 잃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정치인들은 표가 전부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파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MMT라는 것이 굉장히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구 전략 자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에는 출구 전략이 있기가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계속 이 정권을 잡아야 내일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잡기 그래서 위해서는 그냥 중앙은행의 운영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이 사람들은 선거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 그 브레이크를 우리는 그 본성상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으니까 제도적으로 너희들이 독립적으로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밟아라. 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치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정부는 힘들겠지만 그 연준에서 국채를 매입해주지 않으면 자금이 없는 거잖아요. 자금이 없진 않은데 금리가 막 뛰고 어려워지는 그렇겠죠.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재정 정책이라는 게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 아주 이제 그 갈증이 날 때는 경기를 띄우는데 탁월한 효과를 내지만은 어느 정도 지나서는 그게 이제 경기를 더 부추기는 그야말로 한계 효과라는 게 이제 계속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일본도 뭐 굉장히 많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했고 재정 적자를 펼쳤고 사실은 일본이 이미 MMT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본의 뭐 성장률이 그렇게 좋고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국가 부채는 많이 남았고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재정 정책이 그야말로 요술방망이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순간에 잠깐의 어떤 시장을 기대에 만족을 시켜주는 그렇습니다. 수단은 될 수 있겠으나 그게 근본적인 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봐야겠네요. 잘 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적게 일하고도 똑같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아니면은 요만큼 일하고도 이만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생산성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금 가격의 향방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연준의 의도, 그러니까 연준의 의도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연준의 의도, 이거를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그 달러 가치 지금 하락하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들 하잖아요. 우리 저 서학개미들이라고 그 달러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기업들도 그렇고요. 이 달러 가치가 이렇게 계속 뭐 어떤 재정적 정책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많이 풀게 되면은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여전히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직 굉장히 진행 중이죠. 심각한 수준인데 물론 피크는 지났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절대 수준은 진행형인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되느냐라고 할 때는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팬데믹 그 너머를 본다. 그렇죠. 내년에 이제 백신이 하반기쯤
널리 배포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주식이라는 자산의 가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벌 수 있는 돈, 이 회사가 벌 수 있는 돈 그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6개월 이후에 6개월, 1년 이후에 또 1년 아주 길게 미래에 벌 것까지 다 이제 그 계산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를 또 내다보고 미리 이제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시점을 놓고 보면은 당장은 아직 팬데믹이라는 부담이 있고 그렇지만은 백신이라는 게 굉장히 90% 넘는 효능을 가진 이제 백신이 속속 개발된 데 따른 이제 기대감이 내년 이후에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고 하면은 이제 경기가 빨리 살아날 텐데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살아나면은 그때의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과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어떨까라고 생각한다면은 아마 팬데믹 이전보다는 활력이 더 떨어졌을 것이다. 정상화 되더라도. 왜 보통 금융가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예. 그러니까 막상 백신이 활성화된, 그러니까 그 상용화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오히려 그것은 시장이 오히려 그 하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 심리를 꺼트릴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항상 시장은 그 건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백신 이제 이 광범위하게 이제 배포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더 건너다 보면은 정상화 이후로 이제 또 내다볼 것이고 그렇다면은 정상화 이후의 경제 활력이라는 것이 성장이라는 것, 기업 이익의 증가 속도라는 것이 지금 봐서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더 떨어질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활력이 더 떨어졌듯이 또 더 떨어질 것이다. 특히 이런 한번 쇼크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미 노쇠해 있는 체력이 그런 쇼크를 한 번씩 크게 받으면은 더 빠르게 이제 그 기력을 잃는 뭐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또 이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경제라는 거는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전후 좌우 주변 상황을 다 고려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정책에 참여하는 이제 그 최고위 뭐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인간으로서 갖는 욕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가질 것인가? 역사에 내가 어떤 대통령, 어떤 재무장관, 어떤 연준 의장, 어떤 연준 통화정책위원으로 남겨지고 싶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중앙은행 의장, 연준 의장을 했던 사람들은 역사에서는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뭐 폴 볼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엄청난 욕을 뭐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뭐 영웅처럼 이제 비춰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당대에 뭐 이제 차기 대통령이라든가 미국만 놓고 본다면 재무장관, 연준 의장이 지금 당장은 경기를 띄우는데 뭐 올인하겠지만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 이제 그 돕고 서로 이제 공감하고 하지만은 좀 살만해지면은 더 이제 관계가 쉽게 나빠지듯이 네. 경제 정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때는 올인해서 쏟아부어서 경기를 띄우는데 있지만은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정치하는 쪽과 중앙은행의 생각은 점점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렇다면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제 덜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돈줄을 언제까지 이제 돈줄 조이는 것을 참아주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이 살아 올라가도록 놔둘 것인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정치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을 지금 이렇게 막 크게 띄워서는 곤란할 수 있겠다 하는 공감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계속 그 부채를 사주고 갖고 있어 주는 환경이 아니라면은
재정은 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경기가 아주 뜨겁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경기가 열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재정 정책을 좀 재량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환경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고기를 먹은 느낌? 왜냐면 고기는 꼭꼭 씹어야 되잖아요. 늘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단순하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요건과 상황과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여러 그 심리 상태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이제 4%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고용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아직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한 3%까지 더 떨어뜨리면 정치적으로 더 인기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통령인데 실업률을 3%까지 더 떨어뜨려서 얻을 수 있는 인기가 있지만은 이제 실업률이 3%까지 떨어지면은 인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되고 연준이 돈을 걷어들인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때는 이제 재정을 좀 긴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국가 부채는 많이 늘었고 재정 적자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적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예산 지원했던데 내년에 지원 못하게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인기가 굉장히 나빠지죠. 표 날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실업률을 4%에서 3%로 떨어뜨려서 얻을 수 있는 표, 그 이후에 날라갈 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뭐가 이길지 그렇죠. 또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4%에서 실업률을 3%로 더 떨어뜨릴 수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2% 약간 넘는 거를 한 2.5%까지 올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연준의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연준 의장이라면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다가 갑자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고삐가 풀려버리면은 나는 이제 역사에 굉장히 아주 그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그렇죠. 중앙은행 간부 정책 책임자로 기록되게 된다면은 아니다. 실업률 4%만 해도 충분히 이건 많이 좋아진 건데 왜 여기서 더 위험하게 저 끝에 있는 벼랑 끝에 있는 열매까지 내가 따려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 그러니까 연준이 됐든 미국 정부 행정부가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의원이 됐든 이해관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네요. 모두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이제 경제가 아주 좋아지게 되면은 좋아지게 되면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반대로 내가 정말 역사의 영웅으로 남고 싶다. 그래서 고용을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는 중앙은행 의장 내지는 뭐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그래서 설사 그 뒤에 이제 고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서 재정도 이제 건전해지도록 재정 정책을 좀 긴축적으로 전환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아주 영웅으로 남고 싶다. 뭐 그런 욕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하여튼 그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그 어쨌건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익이 1순위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일반적으로는 그게 이제 정책도 결국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어떤 개인이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성향과 취향에 영향을 받고 성장해온 환경, 그 환경 뭐 이런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지만은 또 그 당시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게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책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때로는 뭐 실수할 때도 있고 영웅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측면도 이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참 되게 어떻게 보면 한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뭐 지금 힘드니까 뭐 이제 있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크게 한번 우리가 생각의 그 사고를 좋아졌을 때 그 넓혀서 이제 상상을 미래를 이제 상상해가면서 우리가 어떤 앞으로 어떤 이제
그 지도에서 좌표를 가지고 경로를 타고 갈 것인가 이런 상상할 때 이제 필요하긴 할 텐데 당장은 뭐 의미 없는 얘기고 1월 4일까지는 특히 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월 5일 이후에 완전히 다른 논의들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1월 5일은 미국 조지아주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봅니다. 아,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두 자리 늘어나는 게 엄청난 의미를 가진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가져가느냐, 공화당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책 기조가 우리가 바이든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가 확 바뀌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많은 뭐라 그럴까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셔가지고, 이것도 며칠 밤잠 못 자겠는데요. 근데 말씀대로,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의 이해관계, 심리도 단순하지 않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항상 최선이 아니라 그 관계자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른 당사자들의 생각, 심리, 요거를 좀 깊이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정이입을 한다는 거. 네, 오늘 아주 훌륭한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아주 멋있는 그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신 글로벌 모니터 안근무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수면제 먹고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